네가 살아야 나 또한 살 것이다. 박서방 죽인 게 누군지 알아? 윗마을 최가 놈이잖아. 맞아. 근데 박서방 부인이 지금 그 최가놈 아들을 키우고 있다잖아.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눈으로 봤다니까. 최가 집 갓난애를 안고 걸어가는 거. 미쳤나 그 여인이. 완전히 미친 거 아니야?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혀를 찼습니다. 욕을 했지요. 미친 게 아니다. 나는 미친 게 아니다.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요? 원수의 아이를 품에 안아야만 살 수 있었다니. 이 여인에게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왜 그랬는지 그 여인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20해 전 피냄새가 가시지 않던 그 겨울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야담유식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후기 경상도 함양 땅 끝자락에 있는 작은 산골 마을 솔티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솔티 마을은 소나무, 고개 아래 옹기종기 모여있는 20남짓 가구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고갯마루를 붉게 물들이고 가을이면 밤송이가 길 위에 지천으로 굴러다니는 곳이었지요. 사람들은 가난했지만 넉넉했고 시끄러웠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마을에 박성달이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나이 32. 키는 훤칠하고 눈매는 서늘했지만 웃으면 눈가에 주름이 잡히는 사람이었지요. 나무를 베어 숯을 굽는 것으로 먹고 살았는데 손이 워낙 빠르고 부지런하여 마을에서 소문난 일꾼이었습니다. 새벽 딸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도끼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그의 일과였고 저녁 어스름이 내릴 무렵에야 그을음 묻은 얼굴로 내려오는 것이 그의 귀가였습니다. 그 사람의 아내가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 옥내였습니다. 옥내는 솔티 마을에서 나고 자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전주 이씨 가문의 먼 친척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다가 16세 중매로 박성달에게 시집온 처지였지요. 친정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여인이었지만 성품이 곧고 손끝이 야무졌습니다. 키가 작고 몸이 가녀렸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뭔가를 결심하면 반드시 해내는 사람의 눈이었지요. 마을 어른들은 그 눈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색시 보기보다 단단하네. 저 눈은 쉽게 꺾이는 눈이 아니야. 옥내는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그저 묵묵히 살았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남편 도시락을 싸서 산 아래까지 올려보내는 것이 그녀의 하루였지요. 혼이 난 지 4년째 되던 해, 봄 옥내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편 성달은 그날 밤 처음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기뻐서 옥내야, 이 녀석은 봐. 내 눈이랑 똑같지 않냐? 닮긴 뭘 닮아요. 저 눈은 내 눈이에요. 아니야, 내 눈이야. 그럼 둘 다 닮았다고 해요. 허허, 그거 좋네. 그날 밤 성달은 아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복동이라고. 복이 가득하라는 뜻이었지요. 복동아, 너는 아버지보다 잘 살아야 한다. 아버지처럼 숨만 굽다 늙으면 안 돼. 성달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입으로는 말을 잘 못해도 마음속으로는 늘 크게 바랐던 사람. 그 마을 윗동네에 최씨 집안이 있었습니다. 최가 집안은 솔티 마을에서 유일하게 논밭을 가진 집이었습니다. 5대째 그 땅을 지켜온 집안으로
마을 사람들이 소작을 붙이는 땅의 절반이 최가 소유였지요. 집안 어른들은 점잖았지만 그 집 막내 아들 최달수만큼은 달랐습니다. 최달수 나이 28. 얼굴은 번지르르했지만 눈빛이 탁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고 술을 좋아하고 남의 것을 탐내는 버릇이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드러내놓고 욕하지는 않았습니다. 땅을 가진 집 자식이니까요. 하지만 뒤에서는 한마디씩 했지요. 최가 집 막내는 저러다. 집안 망하게 하겠어. 쉿 들린다. 최달수에게는 오래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박성달에 대한 시기였지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최달수가 오래전부터 눈여겨보던 여인이 옥내였는데 그 옥내가 박성달에게 시집을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최달수는 그날 이후로 박성달을 볼 때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짝사랑 하나, 실패한 젊은이의 뾰루퉁한 표정 정도로 여겼지요.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사달이 난 것은 복동이가 3살이 되던 겨울이었습니다. 박성달이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어도 달이 떠도 개 짖는 소리가 마을을 한 바퀴 돌아도 옥내는 처음엔 그저 일이 늦어지나 보다 했습니다. 밥을 다시 데웠습니다. 복동이를 재웠습니다. 아궁이에 장작을 한 개 더 넣었습니다. 그러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이웃집 칠복이가 뛰어왔습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옥내는 그 발소리만 듣고도 알았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오는 발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문을 열었습니다. 칠복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성달 형이 산에서. 그 뒤의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렸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옥내의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지요. 성달이가 죽었구나. 박성달은 숯가마 옆 낭떠러지 아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눈 위에 쓰러진 채로. 처음엔 발을 헛디뎌 실족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겨울산은 미끄러웠으니까요. 그런데 마을 이장이 시신을 살피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뒤통수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낭떠러지에서 구를 때 생긴 것이라고 하기엔 너무 깔끔한 상처였지요. 이거 뭔가 딱딱한 것에 맞은 것 같은데.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한 아이가 나섰습니다. 산 아래에서 나무를 줍던 12살짜리 삼돌이었지요. 그날 저녁에 최달수 씨가 산 올라가는 거 봤어요. 마을이 얼어붙었습니다. 관가에서 나왔습니다.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 씨 집안은 관가와 연줄이 있었고 증거는 삼돌이의 목격다 하나뿐이었습니다. 최달수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내가 왜 박서방을 죽입니까? 억울합니다. 결국 최달수는 풀려났습니다. 옥내는 그 소식을 듣던 날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복동이를 재우고 혼자 마당에 나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겨울 하늘이었지요. 별이 총총했습니다. 성달아, 어떻게 해야 하냐? 나한테 왜 이러냐?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자리에 무언가 딱딱하고 차가운 것이 들어찬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옥내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최달수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갓난아이였습니다. 아들이었지요. 최달수는 아이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술에 취해 들어 누워서는 재수 없는 놈, 어미도 잡아먹는 놈, 그렇게 중얼거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이는 며칠째 젖도 못 먹고 울어댔지요. 최 씨 집안 어른들은 쩔쩔맸습니다. 유모를 구하려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 소문이 옥내의 귀에 들어온 것은 눈이 녹기 시작하던 이른 봄이었습니다. 이웃집 말레 안하기 수군거렸지요. 최가 집 갓난애가 요즘 밥을 못 먹어서 죽겠다더라. 최달수 그 인간은 거들떠도 안 본다고. 에그머니, 아이 잘못이 뭐야. 그러게 말이야. 죄 없는 것이. 아비 잘못 만나서. 옥내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밥상을 물렸습니다. 죄 없는 것이. 아비 잘못 만나서. 그 말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빨래를 해도 복동이를 재워도 복동이도 아비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잖아. 아비 없는 자식이 됐잖아. 그 밤 옥내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무언가와 싸우는 것 같았지요. 새벽 달기 올 때까지. 그리고 날이 밝자 옥내는 일어나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옷고름을 여몄습니다. 복동이에게 말했지요. 엄마 잠깐 다녀올게. 말레 아주머니 집 가 있어. 복동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내는 최가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옥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 일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 최가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최달수가 나왔습니다. 부스스한 얼굴로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옥내를 보더니 눈썹이 찌푸려졌지요. 뭐요? 옥내는 그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을 죽인 사람의 눈을 한치도 피하지 않고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이 나한테 주시오. 최달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아이 나한테 주시오. 내가 키우겠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가늘게 새어나왔습니다. 최달수는 한참을 옥내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마음대로 하시오. 그렇게 옥내는 원수의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혀를 찼습니다. 저 여인 완전히 미쳤어. 남편 원수 자식을 키운다고. 말이 돼. 불쌍한 건지 미친 건지 모르겠네. 옥내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아이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돌쇠라고. 단단하게 자라라는 뜻이었지요. 너는 죄가 없다. 내 아비가 한 짓이. 내 죄가 아니다. 그것이 옥내가 그 아이를 거두어 키운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솔티 마을에 진달래가 피고 논두렁에 냉이가 돋아나고 아이들이 개울가에서 물장난을 치는 계절이 돌아왔지요. 하지만 옥내의 집 안에서는 계절이 바뀐 것을 느끼기가 어려웠습니다. 밥 짓고 빨래하고 복동이 챙기고 돌쇠 젖 먹이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으니까요. 돌쇠는 잘 먹었습니다. 잘 잤습니다. 울음도 점점 줄었습니다. 복동이는 달랐습니다. 엄마, 쟤는 왜 우리 집에 있어? 어느 아침 밥상 앞에서 복동이가 물었습니다. 네, 살배기 아이. 특유의 직선적인 눈으로 옆에 누운 돌쇠를 바라보면서 옥내는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엄마, 친구 아이야. 잠깐 맡아 키우는 거야. 친구. 엄마, 친구가 누군데? 그냥 아는 사람. 복동이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밥을 먹었습니다. 더 묻지 않았지요. 언젠가는 말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옥내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개울가에서 빨래를 할 때도, 장에 나갈 때도, 아이들을 데리고 마을 길을 걸을 때도 사람들은 옥내를 보면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옥내가 지나가면 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저것 봐. 두 아이를 데리고 다니네. 하나는 자기 아들이고 하나는 원수 자식이잖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가엾은 건지 어리석은 건지 그 수군거림 중에서 제일 목소리가 큰 것은 언제나 말레 안악이었습니다. 말레는 옥내보다 10살이 많은 안악으로 마을에서 소문 만들기로는 첫째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입이 어찌나 빠른지 아침에 있었던 일이 저녁엔 이미 마을 전체에 퍼져 있을 정도였지요. 말레는 옥내를 가엾게 여기는 척했지만 사실은 그 이상한 상황이 못내 흥미로운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말레가 옥내 집에 들렀습니다. 손에 나물 한 줌을 들고서 옥내야, 밥은 먹고 사냐? 먹고 살지요. 근데 있잖아. 말레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이런 목소리는 좋은 말이 아닐 때 나오는 것이었지요. 최달수가 요즘 말이 많다더라. 옥내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남의 여자한테 맡겨놓고 뭔 말을 한다는 거요. 아, 그게 아이를 도로 데려오겠다고 했다나 봐. 솔직히 나도 걱정이 돼서. 저 최달수란 놈이 그럴 사람이 못 되잖아. 아이를 되찾아가면 그 아이 어떻게 되겠어? 옥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다듬는 손만 움직였지요. 말레가 돌아간 뒤 옥내는 마당에 앉아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는 마당 한가운데서 볕을 쬐며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손을 허공에 내저으면서 데려가면 어떻게 되나? 저 인간이 저 아이를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묘하게 조여들었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지? 여름이 되었습니다. 매미가 울고 낮 햇살이 등짝을 태우는 계절이 왔습니다. 복동이와 돌쇠는 나란히 마루에 앉아 수박을 먹었습니다. 복동이가 한 입 먹고 돌쇠 입에도 한 입 넣어 주었지요. 돌쇠는 입가에 수박물을 잔뜩 묻히고 웃었습니다. 옥내는 그 모습을 보다가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곧 그 미소를 지웠습니다. 웃으면 안 된다. 이 아이 아비가 누구인지 잊으면 안 된다. 하지만 돌쇠는 자꾸 웃었습니다. 옥내만 보면 두 팔을 내밀었습니다. 안아달라고. 옥내가 안아 올리면 작은 손으로 옥내 뺨을 가만히 건드렸습니다. 그 손이 어찌나 작고 따뜻한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해 가을 최달수가 찾아왔습니다. 저녁 어스름 무렵이었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대문을 두드렸지요. 박서방댁. 나요 최달수요. 옥내는 복동이를 안방에 들여보내고 대문을 열었습니다. 최달수는 비틀거렸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요. 아이 돌려주시오. 내 아들이요. 내가 데려갈 거요. 옥내는 최달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 아이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무언가를 되찾아야 한다는 오기만이 보였지요. 지금 상태로 아이를 키울 수 있겠소. 내가 어떤 상태든 내 자식이요. 아이는 지금 잘 자고 있소. 자는 아이 깨울 생각이요? 최달수가 머뭇거렸습니다. 옥내는 문을 조금 더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와서 자는 얼굴이라도 보고 가시오. 최달수가 들어왔습니다. 돌쇠가 자는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가 포근히 덮여 새근새근 자고 있었지요. 최달수는 한동안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다음에 오겠소.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다음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옥내는 닫힌 대문을 바라보며 오래 서 있었습니다. 왜 나는 저 사람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가? 왜? 스스로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물처럼 흘렀습니다. 복동이가 6살이 되고 돌쇠가 3살이 되었습니다. 복동이는 마을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천자문을 배우고 돌아와 돌쇠 앞에서 으스댔지요. 천지현황 따라 해봐. 돌쇠가 옹알이로 흉내를 내면 복동이가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천지현황도 못하네. 내가 가르쳐 줄게. 옥내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두 아이가 커서서 서로의 사이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복동이가 알게 되면, 돌쇠가 알게 되면 그 생각이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복동이가 8살 되던 해, 본 마을 아이들 사이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서당 앞마당에서 아이들이 싸운 것이었지요. 마을 이장 집 아들 김한이와 복동이가 맞붙었는데 발단은 한마디였습니다. 김한이가 복동이에게 말했답니다. 야, 너네 집에 있는 돌쇠 있잖아. 걔 아버지가 내 아버지 죽인 사람이래. 복동이는 그 자리에서 김한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아니거든. 우리 엄마한테 들었어. 거짓말이라고. 두 아이가 뒹굴었습니다. 훈장이 뜯어 말렸지요. 복동이는 코피를 흘리면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복동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에 흙이 묻은 채로. 옥내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다쳤어? 복동아. 복동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눈과 똑같이 생긴 서늘하고 또렷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돌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죽였어. 마루 위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옥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지요. 복동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옥내는 그날 밤 마당에 나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달이 죽던 날 밤처럼 별이 총총했습니다. 성달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말해다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만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동이가 나왔습니다. 세수를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요. 돌쇠가 복동이 옆에 앉아 밥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복동이는 잠시 그 손을 바라보다가 숟가락으로 밥 한 술을 떠서 돌쇠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옥례는 그것을 보고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안도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지요. 저녁에 복동이가 옥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응, 왜 키워?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옥례는 알았지요. 옥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돌쇠가 죄가 있냐? 복동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 아비가 한 짓이 그 아이 죄냐? 엄마는 내가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들으면서 크길 바라지 않아. 돌쇠도 마찬가지다. 복동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더니 일어났습니다. 자기 방으로 들어갔지요. 그날 밤 복동이가 울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소리를 죽이고 옥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하다, 복동아. 엄마가 미안하다. 그로부터 2해가 지났습니다. 최달수가 죽었습니다. 술병이었습니다. 어느 겨울 새벽 술에 취해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자업자득이라고 했습니다. 혀를 차면서도 결국 그럴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옥례는 그 소식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아이들 먹였습니다. 빨래를 했습니다. 저녁에 혼자 마당에 앉았을 때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통쾌함이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텅 빈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이제 원수도 없다. 나는 누구를 미워해야 하나. 돌쇠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을 5살짜리 아이가 알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옥례는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서 나뭇가지로 땅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아이를. 이 아이한테 아비 이야기를 언제 해야 하나. 그 물음이 옥례 마음속에 씨앗처럼 자리를 잡았습니다. 봄이 올 때까지, 여름이 지날 때까지, 가을이 깊어질 때까지 싹을 틔우지 못한 채로 복동이가 12살이 되던 해 서당 훈장이 옥례를 불렀습니다. 이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옥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총명함이 남다릅니다. 이대로 숫장이 아들로 키우기에는 아깝습니다. 한양에 있는 큰 서당에 보낼 생각은 없으십니까? 옥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성달아, 내가 원하던 것이 이거였잖아. 복동이가 너보다 잘 살길 바랐잖아. 한양, 큰 서당, 복동이가 떠나는 것. 그렇게 되면 옥례와 돌쇠만 남는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옥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 돌쇠 걱정을 하고 있는 건가? 어느새 그 아이가 그렇게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복동이가 한양으로 떠나던 날 솔티 마을에 첫서리가 내렸습니다. 새벽 찬 공기 속에서 옥례는 복동이 보찜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삼배 보자기 안에 옷 2벌 미투리 한 켤레, 그리고 성달이 쓰던 작은 벼루 하나를 넣었지요. 아무 말 없이 묶고
아무 말 없이 건넸습니다. 복동이가 보찜을 받아 들었습니다. 엄마. 응. 돌쇠 잘 부탁해. 옥내는 그 말에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12살짜리 아이가 떠나면서 제 걱정이 아니라 동생 걱정을 먼저 하다니. 걱정 마라. 나쁜 말 하는 애들 있으면 엄마가 혼내줘야 해. 알았다. 엄마도 밥 잘 먹어야 해. 내가 없다고 굶으면 안 돼. 복동아. 응. 그만 가라. 해 뜨기 전에 고개 넘어야지. 복동이가 돌아섰습니다. 2걸음 걷다가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옥내는 웃어 보였지요. 억지로 끌어올린 웃음이었지만 복동이는 모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복동이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넘어 사라졌습니다. 돌쇠가 옥내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형 어디가? 공부하러. 언제 와? 엄마 형 언제 와? 옥내는 돌쇠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 되어서 온다.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리 없었지만 복동이가 떠난 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한 것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밥 2그릇만 차리면 되었고 저녁에 서당 다녀온 발소리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마루도 넓어 보이고 마당도 텅 빈 것 같았지요. 돌쇠는 그런 집이 낯선 듯 며칠을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옥내 곁을 더 바짝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옥내가 밭에 나가면 따라갔습니다. 옥내가 빨래를 하면 옆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옥내가 저녁밥을 지으면 아궁이 옆에 앉아 불을 바라보았지요. 엄마. 응. 나도 공부하고 싶어. 옥내는 장작을 넣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왜? 형처럼 훌륭한 사람 되고 싶어서. 이 아이도 서당에 보내야 하나. 잠시 망설임이 들었습니다. 돌쇠를 마을 서당에 보내면 또 무슨 말이 오갈지. 최달수 아들이라는 소리, 살인자 자식이라는 소리가 아이 귀에 들어갈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옥내는 이튿날 아침 돌쇠를 데리고 서당에 갔습니다. 훈장 앞에 앉혀놓고 말했지요. 제 아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훈장이 잠시 옥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살인자 자식을 서당에 들이다니 훈장도 참 받아주면 어떡해. 옥내 그 여자도 이젠 진짜 제 자식처럼 여기나 봐. 기가 막혀서 말레가 옥내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나물도 없이 빈손으로. 옥내야, 내 말 좀 들어봐. 뭔 말이요? 돌쇠 서당 보낸 거 말이야. 마을 사람들이 다들 수군거린다고. 수군거리면 수군거리겠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말레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냐는 거야. 최달수도 죽었고 아이도 이만큼 컸으니 이제 어디 다른데 맡겨도 되지 않겠냐고. 옥내의 눈이 싸늘해졌습니다. 말레 씨. 응. 그 아이가 내 아들이요. 그래도 원수 자식이잖아. 내가 내 아들이라고 했소. 말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옥내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으니까요. 그 눈은 마을 어른들이 말하던 것이었습니다. 한 번 결심하면 꺾이지 않는 눈. 말레가 돌아갔습니다. 옥내는 문을 닫고 마당에 섰습니다. 내 아들. 그 말을 입 밖에 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나온 순간 그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지요. 어느 틈에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서당에서 잘 버텼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이들이 거리를 두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겠지요. 하지만 돌쇠는 굳게 앉아 천자문을 외웠습니다. 밥 먹을 때도 쉬는 시간에도 혼자였지만 울거나 떼쓰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옥내가 물었습니다. 서당에서 힘드냐? 돌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응. 누가 뭐라고 하던 돌쇠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기만이가 내 아버지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 옥내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 우리 엄마가 나쁜 사람 아니래고. 옥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만이가 아무 말 안 했어. 돌쇠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옥내는 그날 밤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달이 죽은 뒤로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성달아, 나 잘하고 있는 거겠지.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쇠가 15이 되던 해, 여름 복동이가 내려왔습니다. 3년 만이었지요. 키가 훌쩍 자랐고 얼굴이 갸름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성달을 닮은 서늘한 눈매는 그대로였지만 그 눈 안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복동이와 돌쇠는 마주 보고 멀뚱히 섰습니다. 그러다 돌쇠가 먼저 손을 내밀었지요. 형 왔어. 복동이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컸네. 형도.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옥내는 그 모습을 부어 문 뒤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복동이가 옥내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 돌쇠 아직 모르지?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옥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말할 거야? 때가 되면. 복동이가 오래 침묵했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미워? 옥내가 물었습니다. 누구를? 최달수. 옥내는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름 달빛이 마당을 하얗게 물들이고 있었지요. 미워했지. 오래. 지금은 어때? 옥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아비가 죽은 건 변하지 않아. 근데 말을 멈추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아들이 내 아들이 됐어. 그러니 내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복동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사달은 돌쇠가 18이 되던 해, 가을에 터졌습니다. 최 씨 집안 큰아들 최재만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5년 전에 장사를 한다며 마을을 떠났던 사람으로 돈을 꽤 벌어왔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그 최재만이 마을을 한 바퀴 돌더니 옥내의 집 앞에 떡하니 섰습니다. 박서방댁. 옥내가 나왔습니다. 오랜만이요, 최서방. 최재만이 옥내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그 눈빛이 곱지 않았지요. 달수, 아우 아들이 여기 있다고. 들었소. 있지요. 데려가겠소. 옥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슨 뜻이오? 우리 집안 핏줄이요. 내가 거두어야지요. 18년 동안 나 몰라라 하더니 이제 와서 핏줄이요?
최재만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말을 삼가시오. 박서방댁이 키워준 건 고맙지만 이제 아이도 컸으니 우리 집에서 거두는 게 맞지 않겠소. 돌쇠는 내 아들이오. 핏줄이 다른데 어떻게 당신 아들이오? 핏줄이 다르면 아들이 아니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재만이 한 발 나섰습니다. 좋게 말할 때 돌려주시오. 아니면 관가에 고하겠소. 남의 자식을 데려다 키운 것을. 옥내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최서방. 그러시오. 관가에 가시오. 나는 거기서도 똑같이 말하겠소. 이 아이는 내 아들이라고. 최재만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옥내는 대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억지로 쥐었지요. 마루에 돌쇠가 앉아 있었습니다. 다 들은 것이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이 우리 집안 사람이야? 옥내는 돌쇠 앞에 앉았습니다. 돌쇠의 눈이 또렷했습니다. 겁먹은 것도 아니고 화가 난 것도 아닌 그냥 알고 싶다는 눈이었지요. 때가 됐구나. 옥내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돌쇠야. 응. 엄마가 할 말이 있다. 돌쇠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내 아버지 이야기다. 긴 밤이었습니다. 옥내는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성달이 어떻게 죽었는지, 최달수가 누구인지, 갓난아이였던 돌쇠를 왜 데려왔는지, 20해 가까이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천천히.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듣기만 했습니다.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습니다. 옥내가 말을 마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응. 왜 나를 버리지 않았어? 그 물음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쿠킹에서 새 신랑이 물었던 그 말과 같은 물음이었지요. 옥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달빛이 마루 위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야만 했다.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었으니까. 돌쇠가 그 말을 받아들었습니다. 오래 생각하는 것 같았지요. 무슨 뜻이야? 옥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움만 품고 살면 사람이 죽는다, 돌쇠야. 엄마는 내 아비를 미워했어. 뼛속까지 미워했지. 근데 그 미움을 평생 안고 살면 엄마가 먼저 죽을 것 같았어. 너를 아는 건 그 미움을 살아있게 놔두지 않으려고 한 거야. 그럼 나는 처음엔 그랬어. 처음엔. 옥내가 돌쇠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니야. 이제 너는 그냥 내 아들이야. 그것뿐이야. 돌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꾹 눌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응. 나는 엄마 아들이야. 최 씨 집 핏줄 아니야. 옥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그 어떤 말보다 깊이 박혔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최재만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마을 이장을 데리고 옥내 씨 이장 어르신도 오셨소. 이제 순순히 어르신. 옥내가 이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18배 동안 누구 손에 컸습니까? 이장이 머뭇거렸습니다. 그건 옥내 씨 손에 컸지요.
누가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습니까? 그야 옥내 씨가. 그럼 이 아이 어머니가 누굽니까? 이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최재만이 나섰습니다. 어르신 핏줄이 엄연히. 최서방. 이번엔 돌쇠가 나섰습니다. 18살 어엿한 사내의 목소리로. 저는 최가 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최재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박서방, 댁 옥내 씨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이놈 감히 핏줄로 어머니를 따지려 하신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로 따지자면 제 어머니는 한 분입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장이 최재만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최서방 그냥 가시지요. 아이가 저리 말하는데 억지로 데려갈 수도 없지 않소. 최재만은 한동안 돌쇠를 노려보다가 돌아섰습니다. 두고 보시오.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돌쇠가 옥내 곁에 섰습니다. 옥내가 아무 말 없이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돌쇠도 잡았습니다. 마당에 가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솔티 마을에 눈이 내렸습니다. 소나무 고개가 하얗게 덮이고 논두렁이 지워지고 지붕마다 눈 모자가 얹히는 계절이었지요. 옥내는 아침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눈을 쓸고 쓸면 또 쌓이고 또 쓸고 그 반복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단순한 움직임이 마음을 고르게 해주었지요. 돌쇠는 아침 일찍 일어나 옥내보다 먼저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내가 할게 엄마. 됐다. 내가 한다. 엄마는 밥이나 해. 건방지게. 나 18비야. 옥내가 빗자루를 뺏겼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며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사는 거구나. 그 단순한 생각이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몰랐습니다. 성달이 죽고 원수를 품고 마을 눈총을 받으며 복동이 혼자 키우다 돌쇠를 안고 그 긴 세월을 지나서야 겨우 이 생각 하나에 닿은 것이었지요. 최재만은 그 뒤로 2번 더 찾아왔습니다. 한 번은 돈을 들고 왔습니다. 아이를 돌봐준 대가라며 꽤 큰 돈을 내밀었지요. 옥내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 돈으로 뭘 사란 거요? 아이를 키운 수고비요. 내 아들 키운 게 수고비 받을 일이요? 최재만이 돈을 거두어 갔습니다. 2번째는 혼자 왔습니다. 술 기운도 없이 낮에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달수가 죽기 전에 나한테 편지를 남겼소. 옥내가 문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썼소? 최재만이 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옥내에게 내밀었지요. 옥내는 받아들었습니다. 펼쳤습니다. 글씨가 비뚤비뚤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쓴 것이 분명했지요. 하지만 읽을 수는 있었습니다. 형님, 나는 곧 죽을 것 같소. 박서방한테 잘못했소. 근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오. 아이는 박서방 댁이 잘 키울 거요. 그 사람이 나보다 낫소. 아이는 그 사람한테 맡기시오. 짧은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옥내는 그것을 2번, 3번 읽었습니다. 최재만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으러 오지 않겠소. 달수 그놈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옥내는 편지를 접어 돌려주었습니다. 고맙소. 그게 전부였습니다. 최재만이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쩐지 쓸쓸해 보였지요. 옥내는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최달수, 이 사람아. 죽어서야 그 말을 하냐. 분하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긴 숨이 나왔습니다. 오래 묵은 것이 겨우 빠져나가는 것 같은 숨이. 봄이 왔습니다. 복동이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작고 수줍은 여인이 함께였지요. 한양훈장 집딸이라고 했습니다. 엄마 인사드려라. 여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옥내가 그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맑았습니다. 잘 왔다. 그날 저녁 밥상이 오랜만에 북적였습니다. 복동이 아내, 돌쇠 그리고 옥내. 넷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지요. 복동이 아내가 된장찌개를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 이 된장찌개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요? 옥내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끓였다. 그냥 끓인 게 이 맛이에요. 돌쇠가 말했습니다. 형수, 그 된장찌개가 우리 집 비법이야. 엄마가 무슨 넣는지 아직 나도 몰라. 비법 같은 거 없다. 거봐, 절대 안 가르쳐줘. 복동이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지요. 옥내도 웃었습니다. 성달아, 봐라. 밥상이 찼다. 그해 여름 돌쇠가 옥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왜 무릎을 꿇냐?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옥내가 앉았습니다. 마을 아래 이씨, 댁 딸을 좋아합니다. 옥내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이 참봉댁 딸? 예. 그 집에서 받아주겠냐? 내가 누구 아들인지 알면서.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먼저 여쭤보는 거예요. 엄마가 가주셔야 해요. 엄마가 제 어머니시니까. 엄마가 가셔야 혼담이 되지요. 옥내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좋은 쪽으로. 내가 가면 받아줄 것 같냐? 이씨 댁 어르신이 엄마를 오래전부터 좋게 보셨대요. 강한 여인이라고. 옥내가 한참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8살이던 아이가 18이 되었습니다. 제 아비를 닮은 구석은 없었습니다. 눈매도 말투도 앉은 자세도 누가 보면 옥내를 닮았다고 할 것 같았지요. 그렇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알겠다. 옥내가 일어났습니다. 언제 가면 되냐? 돌쇠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이씨 댁에서 혼담을 받아들였습니다. 혼인날은 그해의 가을로 잡혔습니다. 감이 붉게 익고 하늘이 높아지는 계절이었지요. 혼인날 아침 옥내는 일찍 일어나 돌쇠의 옷을 챙겼습니다. 새로 지은 두루마기를 꺼내 먼지를 털었습니다. 동정을 매만졌습니다. 고름을 여몄지요. 돌쇠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때? 잘생겼네. 진짜. 아니. 엄마. 옥내가 웃었습니다. 돌쇠도 웃었습니다. 복동이가 와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야, 오늘부터 어른이다. 형도 별말을. 어른 되는 게 쉬운 줄 알아? 형이 말한다고 어른 되냐? 이 녀석이. 두 형제가 티격태격하는 동안 옥내는 마당에 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마당 한쪽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지요. 성달아. 옥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다 잘 됐다. 다 잘 됐어.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꾹 눌렀습니다. 오늘 같은 날 울면
된다고 웃어야 한다고 잔치상이 차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래전에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욕하던 사람들도, 혀를 차던 사람들도 다들 왔습니다.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웃었지요. 말레가 옥내 옆에 앉았습니다. 옥내야. 응. 내가 그때 돌쇠 다른데 맡기라고 했잖아. 기억하지요? 미안하다. 옥내가 말레를 바라보았습니다. 뭐가 미안해요. 그때 내가 너무 함부로 말했다 싶어서. 옥내가 막걸리 한 잔을 말레에게 건넸습니다. 됐어요. 마셔요. 말레가 받아 마셨습니다. 눈이 벌게졌지요. 술 때문인지 딴 것 때문인지는 몰랐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돌쇠가 신부 옆에서 일어났습니다. 옥내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 옥내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손이 멈추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어머니 남편을 죽였다는 것을. 마당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숨소리를 내지 않았지요. 그런데도 왜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 물음이 공기 속에 떠올랐습니다. 오래전 겨울밤 옥내가 마당에서 스스로에게 물었던 것과 같은 물음이었지요. 옥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감나무 잎이 한 장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옥내가 말했습니다. 그래야만 했다.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었으니까. 돌쇠가 그 말을 받아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런 이유였겠지요. 그래. 지금은요? 옥내가 돌쇠의 앞에 앉았습니다. 손을 내밀어 돌쇠의 두 손을 감쌌습니다. 지금은 그냥 내가 내 아들이라서다. 돌쇠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엔 누르지 않았습니다. 옥내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닦지 않았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울어도 된다고. 방금 전에 마음이 바뀌었으니까요. 마당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말레가 소매자락으로 눈을 찍었습니다. 이장 어르신이 헛기침을 했지요. 복동이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아버지 보이지요. 그 후의 이야기 복동이는 한양에서 훈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성다리 숯을 굽던 손으로 벌어준 돈이 씨앗이 되었고, 옥내가 빨래를 하고 밭을 일구며 보낸 뒷바라지가 걸음이 되었지요. 복동이는 훗날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글 공부는 책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어머니 손에서 시작한다. 그 어머니가 둘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몰랐지만 복동이는 알았지요. 돌쇠는 솔티 마을에 남았습니다. 이씨 댁딸과 혼인하여 슬하에 아들 둘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마을 일을 도맡아 하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돌쇠를 죄가 집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옥내 아들 혹은 박서방댁 아들이라고 불렀지요. 그것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옥내는 늙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눈이 침침해졌지만 된장찌개는 여전히 직접 끓였습니다. 복동이가 내려오면, 된장찌개 돌쇠 식구들이 오면, 된장찌개 이장 어르신이 들르면 된장찌개 찾아오는 사람마다 그 된장찌개를 먹고 돌아갔지요. 그리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맛 다른 데서는 못 먹는다.
옥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빈 그릇을 치웠지요. 성다리 된장찌개 맛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생각은 늙어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말레는 옥내가 일흔이 되던 해 생일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부엌에서 음식을 내오면서 말했지요. 야, 옥내야. 너 참 독하게 살았다. 독하긴 뭐가 독해. 원수 자식 키우는 게 독한 거지 뭐야. 옥내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가 원수. 자식이었던 적은 잠깐이야. 내 자식이었던 시간이 훨씬 길어. 말레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있다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야, 그런 말을 왜 이제 해? 물어봤잖아. 물어봤다고. 그런 말을 바로 해? 나 울잖아. 울어요, 그럼. 이 나쁜 것.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옥내가 세상을 떠난 것은 그로부터 10년 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감이 붉게 익은 날이었지요. 아침에 된장찌개를 끓여 먹고 마루에 나가 앉아서 그냥 잠이 들듯 갔다고 했습니다. 복동이도 곁에 있었고 돌쇠도 곁에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솔티 마을 전체가 모인 것 같았지요. 무덤은 마을 어귀 소나무 고개 아래에 썼습니다. 성달의 무덤 옆에 오래 혼자였던 성달 곁에 드디어 옥내가 누운 것이었지요. 복동이가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겼습니다. 어질고 강한 어머니, 여기 잠들다. 돌쇠가 그 비석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와서 손을 잡아도 아이들이 불러도 한동안 일어나지 않았지요. 그리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 아들이야.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소나무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그 뒤로 세월이 한참 흘렀습니다. 돌쇠의 아들이 자랐고 그 아들의 자식이 또 자랐습니다. 솔티 마을도 달라졌지요. 초가지붕이 기와로 바뀌고 서당 자리에 학교가 들어섰습니다. 옥내가 빨래하던 개울가엔 다리가 놓였지요. 하지만 해마다 가을이 오면 마을 어귀 소나무 고개 아래 두 무덤 앞에 꽃이 놓였습니다. 돌쇠의 손자가 놓고 복동이의 손녀가 놓고 마을 사람들이 지나다 놓고 어느 해 가을 한 아이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무덤은 누구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옛날에 이 마을에 아주 강한 여인이 살았단다. 어떻게 강했는데? 할머니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원수를 사랑으로 이긴 사람이야.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강한 거지. 아이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덤 앞에 한참을 서 있었지요.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얼굴로 남편을 죽인 원수의 아이를 품에 안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20해 동안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어리석다고도 했고 강하다고도 했고 미쳤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옥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야만 했다.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었으니까. 미움만 품고 사는 삶이 있고 그 미움을 스스로 녹이며 사는 삶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요. 다만 옥내는 후자를 택했고 그 선택이 두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이가 마을을 살렸습니다. 세상에 늦은 용서가 없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어떤 용서는 처음부터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고, 그것이 나중에야 비로소 용서가 된 것이었지요. 오늘 여러분 곁에도 내려놓지 못한 미움 하나쯤은 있지 않으십니까? 당장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미움이 나를 먼저 죽이고 있진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야담 휴식의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